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이 크리스털 잔에 부딪혀 현기증 나는 광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제7군단 창설 기념 파티가 열린 그랜드 호텔의 대연회장은 최고급 정장과 화려한 예복을 입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음이 공기 중에 가득 찼지만 연회장 구석진 기둥 뒤편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고요했다. 그 어둠 속에 낡은 휠체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한세연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추는 사람들을 무감각한 눈으로 바라보며 무릎 위에 놓인 오래된 군복 상의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주위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중령 계급장을 단 박민우가 들어섰다. 그는 갓 다림질한 정복을 입고 있었으며 가슴에 달린 약장들은 조명을 받아 번쩍였다. 그의 주변에는 승진을 축하하려는 하급 장교들과 아부하는 민간인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들었다. 박민우는 그들의 칭송을 즐기며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었고 손에 든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여유를 부렸다. 그는 자신이 이 공간의 주인공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도취감에 젖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불필요할 정도로 컸고 과장된 몸짓은 주위 사람들을 위압하기에 충분했다. 박민우는 본능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것과 나약한 것을 혐오하는 성격이었다. 그는 군대란 강인하고 완벽한 육체를 가진 자들의 성전이어야 한다고 믿었기에 눈에 거슬리는 것은 가차없이 배제해왔다. 환담을 나누며 연회장을 걷던 그의 시선이 우연히 구석진 기둥 쪽으로 향했다. 화려한 꽃 장식과 비단 커튼 사이로 보이는 낡은 휠체어와 그 위에 앉은 초라한 형체는 옥의 티처럼 완벽한 그림을 망치고 있었다. 박민우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파티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척하며 성큼성큼 그늘진 구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박민우가 다가오자 주위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고 눈치 빠른 몇몇 장교들이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기대하며 그 뒤를 따랐다. 박민우는 휠체어 앞에 멈춰서서 마치 더러운 오물을 발견한 듯한 표정으로 한세연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휠체어에 앉은 여인은 위압적인 중령의 등장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그저 차분하고 깊은 눈동자로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색이 바래고 해진 군복이 소중하게 놓여 있었는데 박민우의 눈에는 그것이 거적대기처럼 보였다. 이봐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박민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구두 끝으로 휠체어 바퀴를 톡톡 건드리며 불쾌하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여기는 귀관 같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입구 경비가 어떻게 일을 하길래 이런 실수를 한 건지 모르겠군. 분위기 망치지 말고 당장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한세연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어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으나 박민우는 그녀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다. 박민우의 시선이 다시금 한세연의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군복에 고정되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군복의 소매자락을 손가락 2개로 집어들고는 혐오스럽다는 듯 코를 찡그렸다. 그리고 이건 또 뭡니까? 어디 재활용 수거함에서 주워온 걸 입고 온 건가요?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 품격을 떨어뜨려도 유분수지. 주위에 서 있던 추종자들이 박민우의 농담에 킬킬거리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한세연의 손이 군복을 꽉 움켜쥐었다.
그 군복은 수많은 전장에서 동료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명예로운 유산이었지만 평화로운 시대에 기생하는 자들에게는 그저 냄새나는 쓰레기에 불과했다. 한세연은 박민우의 어깨에 빛나는 중령 계급장을 묵묵히 응시했다. 과거 그녀의 지위 아래에 있던 수많은 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분노 대신 서글픔을 느꼈지만 전우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만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손 놓으십시오. 중령.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전장을 지배해온 지휘관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명령의 어조였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박민우의 눈이 크게 떠졌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굴욕감으로 일그러졌다. 박민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휠체어에 앉은 늙은 장애인이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자신에게 명령조로 말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모욕감으로 시벌겋게 달아올랐고 쥐고 있던 와인잔의 스템이 부러질 정도로 손에 힘이 들어갔다. 주위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상황을 지켜보았다. 박민우는 입꼬리를 비틀며 싸늘하게 비소했고 억눌린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금 나한테 명령한 겁니까? 주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군요. 그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민우는 거칠게 한세연의 손을 뿌리치고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군복을 낚아챘다. 한세연은 필사적으로 군복을 잡으려 했지만 건장한 현역 군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낡은 천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군복은 박민우의 소나기로 넘어갔고 한세연의 몸이 휠체어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녀의 손끝이 허공을 갈랐지만 박민우는 이미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박민우는 전리품처럼 낡은 군복을 높이 쳐들고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조명 아래 드러난 군복은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선명하여 연회장의 화려함과는 극도로 이질적이었다. 그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옷감을 훑어보며 큰 소리로 떠들었다. 보세요. 여러분, 이런 쓰레기를 신성한 연회장에 들고 오다니. 군의 품격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어디 시장 바닥에서 구한 가짜 훈장이라도 달아보려고 했던 모양인데 내가 그 꼴은 못 봅니다. 그의 시선이 연회장 한쪽에 장식용으로 마련된 가스 벽난로에 머물렀다. 타오르는 푸른 불꽃을 보자 그의 눈에 잔인한 광기가 스쳤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오점을 지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했다. 박민우는 망설임 없이 벽난로 쪽으로 걸어갔고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작은 비명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를 말리려 나서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박민우의 권력은 절대적이었고 휠체어에 앉은 여인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약자였다. 안 돼, 한세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휠체어를 밀고 다가갔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먼저 간 전우들의 영혼이 담긴 성물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손을 뻗기도 전에 박민우는 귀찮은 파리를 쫓듯 그녀를 걷어찼다. 휠체어가 중심을 잃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졌고 한세연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녀의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박민우의 손에 들린 군복만을 향해 있었다. 박민우는 바닥에 쓰러진 한세연을 비웃으며 군복을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 건조하고 낡은 천은 순식간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타는 냄새가 연회장의 향수 냄새를 덮으며 퍼져나갔다. 한세연은 바닥을 기어서라도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으나 박민우가 구두굽으로 그녀의 손을 짓밟았다.
으드득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삼켰다. 그녀의 눈에서 핏발선 분노가 일렁였다. 다 탔군. 아주 깨끗해졌어. 박민우는 만족스러운 듯 손을 털며 웃었다. 벽난로 안에서는 한때 영광의 상징이었던 군복이 검은 재로 변해가고 있었다. 불길 속에서 녹아내리는 금속 단추들이 마치 비명처럼 툭툭 튀어 올랐다. 한세연은 짓밟힌 손을 빼내지 않은 채 불타는 군복과 박민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수천 번의 전장을 겪어낸 맹수의 살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주위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단순히 늙은 여인이 봉변을 당한 것을 넘어 무언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넘어갔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하지만 박민우만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향해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군의 기강을 바로잡은 겁니다. 저런 가짜들이 설치게 두면 진짜 군인들의 명예가 실추되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묻어나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진 한세연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볼을 타고 내려와 턱끝에 맺혔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박민우를 직시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압도적이어서 순간 박민우조차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녀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하지 않고 품속에서 낡고 투박한 기계 장치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전장에서만 사용되던 구형 통신기처럼 보였으나 그 겉모습 아래에는 국가 비상사태급 호출 코드가 숨겨져 있었다. 한세연의 떨리는 손가락이 기계 장치의 붉은 버튼을 꾹 눌렀다. 삐소리도 불빛도 없는 침묵의 작동이었다. 박민우는 그 모습을 보고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녀가 고물상에나 어울릴 법한 고철덩어리로 누군가에게 구조 요청을 보내는 실험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눈에는 그저 치매 노인의 망령된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박민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와인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주위 사람들 역시 안쓰러움과 조롱이 섞인 눈빛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여인을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신호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서울 상공을 가로질러 수도방위 사령부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비밀 벙커로 전송되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군사력의 심장부이자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합동참모본부 상황실이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긴박하게 움직이며 전 세계의 군사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던 엄숙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메인 스크린 중앙에 붉은색 경고등이 미친 듯이 전멸하기 시작했다. 사이렌 소리는 없었지만 그 시각적인 경고는 그 어떤 소음보다도 강력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상황실 중앙에 앉아있던 합동참모의장 강태식 대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는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백전노장이었으며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심장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스크린에 뜬 코드명 피닉스 다운이라는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쥐고 있던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다. 상황실 내의 모든 장교들이 얼어붙은 채 의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상신호가 아니라 군의 정신적 지주이자 살아있는 신화가 공격받고 있다는 뜻이었다.
강 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좌표 확인을 지시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보 장교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몇 초 지나지 않아 메인 스크린에 그랜드 호텔 연회장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었다. 강 대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콱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감히 누가 그분을 건드린단 말인가. 도대체 어떤 간 큰 놈이 죽고 싶어서 환장을 한 거야. 그의 고함 소리가 벙커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는 즉시 하라인을 통해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들을 포함한 군 수뇌부 전원에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다. 같은 시각 인근 부대를 시찰 중이던 육군 참모총장 역시 비서실장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전해 들은 총장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즉시 헬기를 준비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수행원들은 평소 냉철하던 총장이 이토록 흥분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총장은 헬기에 오르며 이를 갈았다. 만약 그분의 옥체의 털끝 하나라도 상처가 났다가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놈들을 군법 회부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내 손으로 직접 찢어 죽일 테다. 프로펠러 소리에 묻힌 그의 독백은 섬뜩한 살기를 품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별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국가의 무력을 상징하는 존재들이었다. 이들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것은 전쟁 선포와 다름없는 비상사태를 의미했다. 수도권 상공에 대기 중이던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대 헬기들이 작전 명령을 받고 방향을 틀었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도로 위로는 헌병대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검은색 세단들의 행렬을 호위했다. 교통통제센터는 군의 긴급 요청에 따라 그랜드 호텔로 향하는 모든 신호를 초록불로 바꿨고 도시는 영문도 모른 채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와서 박민우는 여전히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넘어진 휠체어를 발로 툭툭 차며 한세연에게 모욕을 주고 있었다. 이때 군중 틈에서 웨이터 복장을 한 남자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는 한세연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박민우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소리쳤다. 거기 웨이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술이나 더 가져와. 냄새나는 노인네는 경비들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하지만 웨이터는 박민우의 말을 철저히 무시한 채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한세연의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아내고 있었다. 웨이터의 눈빛은 박민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어두웠다. 그는 사실 한세연을 그림자처럼 호위하는 최정의 요원이었으나 한세연의 언명 때문에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다. 요원의 손은 재킷 안주머니에 숨겨진 소음기 달린 권총을 향해 꿈틀거렸지만 한세연이 미세하게 고개를 저어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박민우와 같은 풋내기를 처단하는데 자신의 충직한 부하가 손을 더럽히기를 원치 않았다. 더 큰 심판, 피할 수 없는 징벌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원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박민우는 웨이터마저 자신을 무시하자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나. 감히 중령인 내 말을 무시해. 너희들 사장 나오라고 해. 당장 이 호텔을 영업 정지시켜 버릴 테니까. 그의 고함 소리에 놀란 지배인이 달려와 굽실거렸다. 박민우는 지배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횡포를 부렸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고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아주 미세한 진동이 유리창을 통해 전해져 오고 있었다. 그것은 파멸의 전조였다.
그랜드 호텔 상공 먼 곳에서부터 둔탁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으나 점차 규칙적이고 강력한 기계음으로 바뀌어갔다.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 예민한 이들이 창밖을 내다보며 수군거렸다. 저게 무슨 소리죠? 헬기 소리 같은데 한두 대가 아닌 것 같아요. 밤하늘을 수놓은 불빛들이 호텔을 향해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강습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박민우만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한세연은 피 묻은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다가오는 불빛들이 그녀의 눈동자에 비쳤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헬기에 타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그녀는 박민우를 향해 마지막 자비를 담은, 그러나 동시에 사형 선고와도 같은 한마디를 던졌다. 중령,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지금이라도 그 군복의 죄를 모아 무릎 꿇고 사죄하게. 그것이 자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다. 박민우는 코웃음을 쳤다. 뭐라고 살 수 있는 길 로망이 나도 단단히 났군. 내가 왜 쓰레기를 태운 일로 사죄를 해야 하지? 오히려 포상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야. 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를 협박하려 들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군. 그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시 와인을 들이켰다. 하지만 그 순간 연회장의 통유리 창이 굉음과 함께 심하게 흔들렸다. 창밖에는 대한민국 육군, 해군, 공군의 최상위 표식을 단 공격 헬기들이 호텔 옥상 헬기장에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고, 서치라이트의 강력한 빗줄기가 연회장 내부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다. 눈부신 서치라이트 빛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다. 박민우 역시 갑작스러운 빛의 폭격에 당황하여 와인잔을 떨어뜨렸다. 유리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바닥을 적셨다.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박민우가 소리쳤지만 헬기의 로터 소리가 너무 커서 자신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호텔 밖 도로에서는 수십 대의 검은 세단들이 들이닥쳐 정문을 봉쇄했고 무장한 군인들이 로비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군복에는 일반 병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특수작전부대의 마크가 선명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벽 쪽으로 물러났다. 테러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전쟁이 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혼란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한세연만은 미동도 없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서치라이트의 역광을 받은 그녀의 실루엣은 마치 거대한 옥좌에 앉은 여왕처럼 보였다. 곁에 서 있던 웨이터 요원은 묵묵히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요원이 작게 속삭였고 한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박민우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호텔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중무장한 병력들이 엘리베이터와 비상구, 모든 출입로를 장악했다. 그들은 마치 적군을 섬멸하러 온 기세였으나 총구는 시민들을 향하지 않고 연회장 입구를 향해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무거운 계급장을 단 노신사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어깨에 달린 수많은 별들이 샹들리의 빛을 받아 은하수처럼 빛났다. 호텔 직원들과 투숙객들은 그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뉴스에서나 보던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연회장이 있는 층에 도착했다는 신호음이 울렸다. 띵!
그 맑고 경쾌한 소리가 이토록 공포스럽게 들린 적은 없었다. 연회장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틈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박민우는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왔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제복을 입은 거인들이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들의 시선은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오직 한 사람, 쓰러진 휠체어 곁에 있는 여인에게로 향했다. 헬기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거대한 돌풍이 연회장의 통유리를 맹렬하게 두드렸다. 창밖은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빛의 감옥처럼 변해 있었고, 굉음은 사람들의 대화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연회장에 있던 하객들은 전쟁이 발발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비명을 지르거나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박민우 중령의 해석은 그들과 전혀 달랐다. 극도의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던 그는 이 압도적인 무력 시위가 제7군단 창설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합참 차원의 특별 이벤트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승진과 이 행사가 군 수뇌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스스로에게 주입하며 공포를 희열로 치환하고 있었다. 박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곁눈질하며 넥타이의 매듭을 조이고 가슴에 달린 약장들이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에게 있어 일종의 사열식과 같았다. 그는 곧 들이닥칠 대장들과 참모 총장들 앞에서 가장 완벽하고 군기든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자신의 군 생활에 있어 다시 없을 기회였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 파격적인 진급 약속을 받을 수도 있다는 헛된 망상까지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입가에 억지 미소를 띄우며 들어올 VIP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그때 박민우의 시야에 바닥에 주저앉은 한세연과 그녀를 부축하고 있는 웨이터가 들어왔다. 그의 미간이 확 구겨졌다. 곧 대한민국 최고의 별들이 입장할 신성한 통로에 피 흘리는 늙은 장애인과 꼬질꼬질한 종업원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앞길을 막는 오물을 치우려는 듯 성큼성큼 다가가 소리쳤다. 야, 거기 안 비켜. 지금 누가 오시는지 안 보여. 분위기 파악 못하고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당장 저 구석으로 꺼져. 그의 고함 소리는 헬기 소음에 묻혔지만 그의 표정과 몸짓은 살기에 가까운 저기를 담고 있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자 박민우는 직접 행동에 나섰다. 그는 한세연이 타고 있던 낡은 휠체어가 VIP들의 진입로를 방해한다고 판단하여 군화발로 휠체어를 힘껏 걷어찼다. 텅 빈 휠체어는 요란한 금소금을 내며 연회장 구석에 벽으로 처박혔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바퀴 하나가 찌그러져 굴러갔다. 그 난폭한 행동에 주위 사람들은 경악했지만 박민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휠체어가 사라진 깨끗한 통로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야 그림이 좀 나오는군. 쓰레기는 쓰레기통 옆에 있어야 어울리는 법이지. 웨이터로 위장한 호위 요원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품속의 무기를 꺼내 박민우의 미간을 뚫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며 살기를 내뿜으려던 찰나. 한세연의 차가운 손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는 고요한 눈빛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 박민우를 제압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으나 그녀는 그가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의해 스스로 파멸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요원은 입술을 깨물며 피가 맺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는 한세연을 안아들고 박민우가 가리킨 구석진 자리, 즉 제가 되어버린 군복이 흩날리는
벽난로 옆으로 물러났다. 박민우는 그들이 자신의 위세에 눌려 꼬리를 내렸다고 착각했다. 그는 콧방귀를 끼며 다시금 입구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등 뒤에는 피 흘리는 영웅과 불타버린 명예가 있었지만 그는 오직 앞만 보고 있었다. 잠시 후 호텔 로비의 웅성거림이 잦아들더니 연회장의 거대한 양문이 좌우로 활짝 열렸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입구에서는 수십 명의 헌병들이 열을 맞춰 들어와 길을 댄다. 그들의 절도 있는 동작과 서늘한 눈빛은 연회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제압했다. 박민우는 침을 꿀꺽 삼키며 차려 자세를 취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드디어 그들이 나타났다. 육군 정복을 입은 대장, 해군 제독, 공군 대장,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합참의장까지. 대한민국 국군의 최상위 지휘관들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어깨에 달린 별들의 개수만 합쳐도 밤하늘을 수놓을 정도였다. 그들이 뿜어내는 기백은 일반적인 장교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다져진 묵직한 존재감이 연회장 전체를 짓눌렀다. 박민우는 그 압도적인 아우라에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환희에 전율했다. 저분들이 나를 보러 왔다. 박민우는 그들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타이밍을 맞춰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연습했던 대로 절도 있고 우렁차게 구호를 외쳤다. 충성 중령 박민우. 제7군단 창설 기념행사의 안전과 진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훈련된 군인답게 쩌렁쩌렁 울렸고 각도는 칼같이 정확했다. 그는 합참의장이 다가와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휠체어를 걷어차고 더러운 것들을 치워버렸으니까. 그러나 예상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합참의장을 비롯한 장군들은 박민우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박민우라는 존재가 그곳에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박민우의 눈앞으로 그들의 거대한 등과 어깨가 스쳐 지나갔다. 투명인간. 박민우가 느낀 것은 완벽한 무시였다. 경례를 붙인 그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멈췄다. 당혹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이게 아닌데. 박민우는 눈동자를 굴리며 그들의 뒷모습을 쫓았다. 혹시 못 보신 건가? 내가 목소리가 너무 작았나? 장군들의 발걸음은 멈춤이 없었다. 그들은 붉은 카펫이 깔린 중앙 무대가 아닌 연회장 가장 구석진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조명도 닿지 않는 어두운 곳이었으며 찌그러진 휠체어와 재가 날리는 벽난로, 그리고 박민우가 쓰레기라고 불렀던 여인이 있는 곳이었다. 박민우의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설마? 아닐 거야. 저런 거렁뱅이 노인네를 만나러 오셨을 리가 없어. 그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며 그들의 뒤를 따르기 위해 발을 때려 했다. 하지만 헌병들이 차가운 표정으로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물러서십시오. 헌병의 낮은 목소리가 박민우의 귀에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연회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에 잠겼다. 수백 명의 하객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대한민국 군부의 정점들이 움직이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박민우는 헌병의 팔에 가로막힌 채 멍하니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시선 끝에는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합참의장 강태식 대장을 비롯한 6해 공군 참모총장들이 화려한 중앙 무대가 아닌 어둡고 구석진 벽난로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군화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박민우의 심장은 불길한 예감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는 여전히 저들이 길을 잘못 들었거나 저 노인을 꾸짖으러 가는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속이려 했다. 장군들이 마침내 한세연 앞에 멈춰섰다. 그들의 거대한 그림자가 휠체어에 앉은 작은 여인을 덮었다. 강태식 의장의 시선이 한세연의 피 맺힌 이마와 찢어진 옷자락, 그리고 바닥에 뒹구는 휠체어 잔해를 훑었다. 그의 눈가는 분노로 파르르 떨렸고 꽉 쥔 주먹에서는 하얗게 질린 뼈마디가 드러났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감정을 억누르고 곁에 있던 다른 대장들과 눈빛을 교환했다. 그 짧은 순간 연회장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이 거물들이 저 초라한 여인에게 무슨 말을 할지, 혹시 불호령이라도 내릴지 긴장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우렁찬 목소리로 구령을 외쳤다. 전체 차렷 제독. 장군들은 그 구령에 맞춰 칼같이 발을 모았다. 수십 개의 별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는 그 자체로 위협적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장면은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상식을 산산조각냈다.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강의장의 선창과 함께 4명의 대장들이 일제히 손을 올려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손끝은 자루 깬 듯 정확했고 눈빛에는 무한한 존경과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필승 그들의 함성은 연회장의 유리창을 뒤흔들 만큼 강렬하고 거대했다. 경례가 끝나자마자 강태식 의장은 망설임 없이 한쪽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다. 그 뒤를 이어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들도 약속이나 한 듯이 제복 입은 무릎을 더러운 바닥에 꿇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별들이 이름 없는 늙은 여인 앞에서 기사처럼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 충격적인 광경에 연회장 곳곳에서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 터져나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엄숙하고 압도적인 분위기였다. 강 의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늦게 도착하여 송구합니다. 사령관님, 저희가 너무 늦었습니다. 박민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사령관님이라니. 저 콧대 높은 대장들이 무릎을 꿇다니.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소름 끼치는 형태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군생활 내내 전설처럼 들어왔던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다. 계급을 초월하여 검은 불사조라 불리던 국군 통수권자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전설적인 전쟁 영웅. 공식 기록에서는 은퇴했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국가 안보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림자처럼 군을 지휘하던 그 존재. 박민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고 입술은 파랗게 떨렸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한세연은 무릎 꿇은 장군들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들어 강 의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자네들이 올 자리가 아니네. 늙은이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피우다니. 국방력 낭비가 심하군. 그녀의 말투는 마치 철없는 손자를 꾸짖는 할머니처럼 편안했으나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강 의장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사령관님의 안위보다 중요한 국방력은 없습니다. 누가 감히 사령관님의 옥체에 손을 대었습니까? 그의 마지막 문장은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처럼 싸늘했다. 강 의장의 시선이 한세연의 무릎 옆 벽난로 안에서 타다 남은 잿더미로 향했다. 금속 단추 몇 개와 타담한 계급장 조각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군복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강 의장의 눈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조국을 지켜낸 역사의 증거이자 수많은 전우의 피로 쓰인 성전이었다. 그것이 한낱 유이거리로 불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자 강 의장은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등 뒤로 아수라와 같은 살기가 피어올랐다. 박민우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강 의장이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박민우는 심장이 개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 눈빛은 인간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마치 벌레, 아니 그보다 못한 혐오스러운 존재를 보는 눈이었다. 박민우는 기어서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사방은 이미 중무장한 특수부대원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그는 덜덜 떨며 헌병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듯 중얼거렸다. 오해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몰랐다고요. 그저 행사를 위해서 몰랐다고 한세연의 휠체어를 밀어주던 웨이터. 즉 호위 요원이 차갑게 비웃으며 입을 열었다. 몰랐다면 용서가 되는가? 자네는 군인의 명예를 태웠고 국가의 영웅을 모독했다. 그것도 모자라 폭력을 행사했지. 자네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요원의 일갈은 연회장에 있던 모든 군인의 가슴을 울렸다. 주위에 있던 하급 장교들은 박민우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슬금슬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그에게 아부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전염병 환자 취급하고 있었다. 박민우는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강 의장은 박민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박민우의 숨통을 조여왔다. 강 의장은 박민우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가 달고 있는 중령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내 놈이 이 계급장을 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내 놈의 그 더러운 손으로 태운 군복이 바로 이 나라를 만든 분의 것이다. 내 놈의 목숨을 1000번 바쳐도 갚지 못할 빚을 졌다. 강 의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박민우는 공포에 질려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대섰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자비는 없었다. 강 의장은 뒤에 서 있던 헌병대장에게 눈짓했다. 즉시 연행해. 군법 회의에 넘길 필요도 없다. 반역죄에 준하는 즉결 처분감이다. 그 말에 박민우의 이성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반역죄라니, 즉결 처분이라니, 자신의 인생이 쌓아올린 모든 커리어가 이 순간 끝장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괴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엘리트야. 미래의 장군이라고 저 늙은이가 날 모함한 거야. 공포가 극에 달하면 광기가 된다고 했던가. 박민우는 판단력을 상실한 채 품속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는 자신의 호신용 권총을 꺼내 상황을 역전시키거나 적어도 저 늙은 여인을 인질로 삼아야겠다는 미친 생각을 품었다. 멈춰 헌병들이 소리치며 총구를 겨눴지만 박민우의 동작이 더 빨랐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한세연을 노려보며 권총을 뽑아들고 앞으로 달려들었다. 이 마녀 같은 할망구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어. 죽어. 죽어버려. 그의 외침은 단말마의 비명처럼 들렸다. 박민우가 품에서 권총을 꺼내드는 순간 연회장의 시간은 마치 진흙탕 속에 빠진 것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그의 얼굴은 궁지에 몰린 쥐가 내보이는 기괴한 절박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방금 정립된 절대적인 위계 질서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지만
총구만은 정확하게 휠체어에 앉은 한세연의 미간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인질극을 벌이면 저 거만한 장군들도 어쩔 수 없이 길을 터줄 것이라는 삼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책상 머리에 앉아 펜대를 굴리던 행정가들이 아니라 지옥 같은 전장을 뚫고 살아남은 인간 병기들이라는 점이었다. 박민우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리는 찰나 강태식 합참의장을 비롯한 장군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나 당황스러움 대신 죽음을 향해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싸늘한 연민만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이미 박민우가 총을 뽑기 전 어깨 근육의 미세한 움찔거림을 감지하고 결말을 예측하고 있었다. 일반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찰나의 순간 한세연의 곁을 지키던 웨이터, 아니 코드명 섀도우라 불리는 최정의 호위 무관의 신형이 흐릿하게 흩어졌다. 그것은 마치 공간을 잘라내고 이동한 듯한 기이한 움직임이었다. 첫 번째 1초. 섀도우는 박민우와의 거리를 단숨에 좁혔다. 그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예비 동작이 전혀 없었다. 바닥을 박차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유령 같은 보법이었다. 박민우의 뇌가 시야에 들어온 검은 그림자를 인식하고 방아쇠를 당기라는 신호를 손가락에 보내기도 전에 섀도우는 이미 그의 사정권 안으로 파고들었다. 박민우는 갑자기 눈앞을 가리는 거대한 압박감에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섀도우의 눈빛은 감정이 거세된 살인기계의 그것과 같았고 그 서늘한 기운만이 박민우의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다. 두 번째 1초. 둔탁한 파열음이 연회장의 정적을 찢었다. 섀도우의 왼손이 박민우의 총열을 위로 쳐올림과 동시에 오른손은 강철 집게처럼 박민우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자비 없는 회전력이 가해졌다. 우지끈 하는 소리는 단순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관절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때 근육과 인대가 억지로 뜯겨나가는 끔찍한 소음이었다. 섀도우는 단순히 총을 떨어뜨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손으로 무기를 잡지 못하게 하려는 듯 잔혹하게 관절을 비틀어 버렸다. 박민우의 팔꿈치가 기이한 각도로 꺾이며 허공에서 덜렁거렸다. 세 번째 1초. 박민우의 입에서 짐승의 포효 같은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섀도우의 무릎이 박민우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은 성대 안으로 구겨져 들어갔다. 박민우의 몸이 붕 떴다가 바닥으로 처박혔다. 그의 오른팔은 어깨 관절에서 완전히 탈구되어 너덜거렸고 찢어진 정복 소매 사이로 하얀 뼈가 불길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손에 들려있던 권총은 힘없이 튕겨나가 한세연의 휠체어 바퀴 앞에 얌전히 멈춰섰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3초. 샴페인 잔의 기포가 수면으로 올라오기도 전에 상황은 정리되었다. 바닥에 쓰러진 박민우는 고통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눈을 뒤집으며 경련했다. 탈구된 어깨와 으스러진 손목에서 오는 격통이 뒤늦게 뇌를 강타하자 그는 바닥을 긁으며 쉰소리를 내뱉었다. 아, 아, 내 팔, 내 팔이. 그의 화려했던 정복은 흙먼지와 핏물로 엉망이 되었고 가슴에 달려있던 훈장들은 바닥에 지시겨져 찌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중령이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비참한 몰골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광경은 너무나도 처참하여 주위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입을 틀어막았다. 동작이 대뜨군. 강태식 합참의장이 쓰러진 박민우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3초나 걸리다니.
예전 같았으면 1초 안에 목을 꺾었을 텐데 자네도 늙었나 보군. 그것은 농담이 아니라 진심 어린 질책이었다. 섀도우는 흐트러진 넥타이를 고쳐매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사령관님 앞에서 피를 너무 많이 튀기고 싶지 않아서 조절하느라 늦었습니다. 그는 마치 찻잔을 엎지른 실수를 사과하는 집사처럼 태연하게 대답했다. 사람의 팔을 찢어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들의 대화에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들이 사는 세계가 자신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의무팀 한참모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한세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는 휠체어를 밀어 고통에 몸부림치는 박민우의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바퀴가 구르는 미세한 소리에도 박민우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그의 눈에 비친 한세연은 이제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니라 생사여 탈권을 쥔 저승사자였다. 한세연은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차가운 눈빛으로 박민우를 내려다보았다. 총은 군인의 생명이다. 하지만 명예를 잃은 군인에게 총은 흉기일 뿐이지. 자네는 방금 스스로 군인임을 포기했네. 박민우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녀의 말이 뇌리에 박히는 것을 느꼈다. 억울함이나 분노는 사라지고 압도적인 공포와 후회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그리고 그 대가가 자신의 인생 전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살려 주세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굴한 목숨 구걸이었다. 하지만 한세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헌병대장에게 눈짓했다. 치워라. 내 눈앞에 쓰레기가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한마디는 박민우에게 내려진 사회적 사형 선고였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박민우를 짐짝처럼 끌어일으켰다. 덜렁거리는 팔이 헌병의 군화에 채일 때마다 박민우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지만 헌병들은 그를 조금도 배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테러리스트를 다루듯 거칠게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아니, 이미 팔 하나가 망가져 수갑을 찰 수도 없는 상태였기에 그들은 성한 팔 하나와 다리를 묶어 그를 질질 끌고 나갔다. 붉은 카펫 위로 길게 끌려가는 핏자국이 박민우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화려했던 제칠군단 창설 기념 파티는 그의 몰락과 함께 피로 물든 채 막을 내리고 있었다. 연회장 내부는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해졌다. 조금 전까지 박민우의 권세에 눌려 숨죽이던 사람들은 이제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한세연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자 잃어버린 군인 정신의 부활임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한세연은 피 묻은 손을 닦아내며 엉망이 된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늙은이 생일잔치 한 번 거창하게 하는군. 그녀의 자주 섞인 농담에 긴장해 있던 장군들의 얼굴에 그제야 옅은 미소가 번졌다. 강 의장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한세연에게 내밀었다. 사령관님, 비록 늦었지만 저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불에 탄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사령관님께 어울리는 것입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인 태극 무공 훈장과 함께 별 5개가 수놓아진 새로운 견장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현역 대장들조차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명예 원수의 상징이었다. 사람들은 그 빛나는 별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다. 한세연은 상자 속의 견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에게는 이런 금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네. 박중령이 태워버린 그 낡은 군복 말일세. 거기에는 내 전우들의 피와 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켰던 전선의 흙먼지가 묻어 있었어.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역사였다네. 그녀의 말에 장군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화려한 훈장보다 낡은 군복을 더 사랑했던 진정한 군인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제 가세.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해. 한세연이 손짓하자 섀도우가 휠체어를 잡았다. 장군들은 즉시 좌우로 도열하여 길을 만들었다. 수많은 인파가 지켜보는 가운데 휠체어에 앉은 작은 거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그것은 강요된 권력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에 대한 마음 우러나오는 존경의 표시였다. 문 밖에는 이미 수십 대의 호송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밤하늘에는 여전히 헬기들이 선회하며 그녀의 귀환을 호위하고 있었다. 박민우가 끌려간 자리에 남은 핏자국은 호텔 직원들에 의해 빠르게 닦여 나갔지만 그날 밤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오만함이 불러온 파멸. 그리고 진정한 힘은 과시가 아니라 내면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한세연의 휠체어가 로비를 빠져나가자 닫혀있던 호텔의 회전문이 돌며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그 바람은 연회장에 남아있던 가식과 위선의 냄새를 깨끗이 씻어내는 듯했다. 박민우를 태운 호송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연회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깨진 유리 조각과 엎어진 테이블들은 폭풍이 휩쓸고 간 흔적처럼 어지러웠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서서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을 되새김질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하극상이나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군인 본연의 자세와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육의 현장이었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매캐한 탄 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그 냄새는 더 이상 불쾌함이 아닌 엄숙함을 자아냈다. 강태식 합참의장은 굳게 닫힌 입술로 호송차가 사라진 방향을 잠시 응시하다가 다시 한세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조금 전에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깊은 존경과 안타까움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박민우가 저지른 만행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군 전체의 기강이 해이해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뼈저린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다. 강 의장은 곁에 서 있던 육군 참모총장에게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박중령의 모든 기록을 말소하고 오늘부로 군적에서 파면 조치하게. 재판은 군사법원 최고 등급으로 진행하여 다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세연은 휠체어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벽난로 안에서 사그라드는 불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군복은 재가 되어 사라졌지만 그 옷에 담겨 있던 수많은 기억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전장에서 먼저 떠나보낸 전우들의 얼굴, 포탄이 빗발치던 참호 속의 전우회, 그리고 조국을 위해 바친 젊은 날의 열정이 주마등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박민우에게 분노를 느끼기보다는 평화라는 달콤한 과실에 취해 뿌리를 잊어버린 후배 군인들에 대한 연민을 느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물기는 슬픔이 아니라 역사의 무게를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회한이었다. 강 의장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다시 한번 상자를 들어 올렸다. 사령관님, 비록 불타버린 그 옷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이 옷을 받아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전군이 사령관님께 바치는 작은 마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상자 안에 담긴 정복은 대한민국 최고의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명품이었으나 강 의장에게는 그것조차 한세연의 위협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천조각에 불과해 보였다. 그는 이 옷이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한세연은 강 의장이 건넨 상자 속의 새 군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최고급 원단으로 지어진 제복은 매끄러운 윤기가 흘렀고 가슴에 달린 훈장들은 샹들리의 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은 화려한 훈장이 아니라 빳빳하게 각이 잡힌 옷깃이었다. 비록 불타 없어진 낡은 군복의 땀 냄새와 흙먼지는 없었지만 이 옷에는 후배들이 자신에게 바치는 존경과 충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자네들의 마음이 정그렇다면 거절하지 않겠네. 한세연의 허락이 떨어지자 주위에 서 있던 장군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섀도우 요원은 익숙한 솜씨로 상자에서 재킷을 꺼내 한세연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사이즈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았고 제복을 걸친 그녀의 모습은 휠체어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대한 산처럼 웅장해 보였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옷이 주인을 만나 비로소 빛을 발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초라한 노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살아있는 전설, 검은 불사조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한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회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구석에 숨죽이고 서 있던 젊은 장교들, 공포에 질려있던 민간인들, 그리고 호텔 직원들까지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군복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입는 비단옷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든 조국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의 서의와도 같은 것이다. 그녀의 말은 연회장의 높은 천장을 타고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특히 승진과 출세에 눈이 멀어 박민우의 곁에서 아부하던 몇몇 장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한세연은 그들을 질책하는 대신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나를 대우해 준 것에 감사하지만 진정으로 대우받아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전방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는 이름 없는 병사들이다. 그들이 입고 있는 땀 젖은 전투복이 여기 있는 그 어떤 화려한 예복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한세연의 짧은 연설이 끝나자 잠시의 정적 후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고 주저하는 듯한 소리였으나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동의 표현이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가슴 벅찬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젊은 군인들도 있었다. 그들은 오늘 밤 평생 잊지 못할 참된 군인의 표상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다. 박민우가 망쳐놓았던 파티는 한세연에 의해 가장 성스럽고 의미 있는 행사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 돌아가세. 너무 오래 머물렀어. 한세연이 나직하게 말하자 강태식 의장이 직접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았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사령관님, 섀도우 요원이 만류하려 했으나 강 의장은 고개를 저으며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다. 육군, 해군, 공군 참모 총장들이 그 뒤를 따르며 자연스럽게 호위 대형을 갖췄다. 대한민국 별들의 호의를 받으며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휠체어의 행렬은 그 어떤 왕의 행차보다도 위엄있고 장엄했다. 헌병들은 복도 양옆으로 도열하여 받들어 총자세로 그녀를 배웅했다. 호텔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밖에는 이미 수십 대의 검은 세단과 장갑차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상공에서는 공격 헬기들이
저공비행을 하며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다. 호텔 주변에 몰려든 시민들과 기자들은 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연신 셔터를 눌러댔지만 헌병들의 통제로 인해 가까이 접근할 수는 없었다. 강 의장은 휠체어를 리무진 앞에 멈추고 다시 한번 거수경례를 올렸다. 편안히 가십시오. 저희가 목숨을 걸고 이 나라와 군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한세연은 리무진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강 의장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주름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뜨거웠다. 자네들을 믿네. 부디 그 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게. 박중령 같은 괴물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자네들이 깨어 있어야 해. 강 의장은 붉어진 눈시울로 고개를 깊이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뼈에 새기겠습니다. 한세연은 옅은 미소를 남기고 차 안에 몸을 실었다. 리무진의 문이 닫히고 행렬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호위 차량들이 앞뒤를 감싸고 헬기들이 그 위를 따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용이 승천하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세연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기분이었다. 그것은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썩어가는 군의 정신을 도려내고 새로운 불씨를 심어주는 것이었다. 차 안의 어둠 속에서 섀도우 요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사령관님, 손목이 많이 부으셨습니다. 한세연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아까 박민우에게 짓밟혔던 곳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훈장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지. 뭐, 이 정도 상처는 내일이면 아물 거야. 하지만 오늘 그 아이들이 배운 교훈은 평생 갈 걸세.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유와 평온함이 묻어 있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다. 제7군단 창설 기념식에서 벌어진 사건은 철저한 보안 속에 붙여졌지만 군 수뇌부 사이에서는 이미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박민우 중령은 전 군인에게 본보기가 되어 군법 회의에서 전례 없는 중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과 동시에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그의 몰락은 빠르고 철저했으며 그 누구도 그를 변호하려 들지 않았다. 반면 한세연의 이야기는 그랜드 호텔에 침묵하는 불사조라는 이름으로 암암리에 전해지며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참된 군인 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몇 달 후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기와집. 한세연은 마당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쬐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강 의장이 선물한 새 정복 대신 편안한 무명옷이 놓여 있었다. 대문 밖에서 우편 배달부가 편지 한 통을 전해주었다. 발신인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강태식이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정갈한 글씨로 쓴 편지와 함께 불에 탄 군복의 재를 모아 만든 작은 펜던트가 들어 있었다. 사령관님, 그날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펜던트는 사령관님의 옛 군복에서 나온 재를 모아 압축하여 만든 것입니다. 비록 형태는 변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도 사령관님이 지켜오신 이 땅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편지를 읽는 한세연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펜던트를 목에 걸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흰머리를 부드럽게 흐트렸다. 전설은 요란하게 떠들지 않아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법이다. 한세연은 더 이상 전장에 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대한민국의 모든 초소와 참호 속에 녹아들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마치 수만 명의 군인이 함께 부르는
승전가처럼 들려왔다. 정의는 살아있고 영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휠체어 바퀴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그녀의 평화로운 오후는 그렇게 계속되었다.